1. 운명의 재회. 40년 전 내가 버린 사람이 우리 딸 예비 시어머니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말만 듣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저는 올해 65세, 얼마 전 은퇴한 평범한 약대 교수입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제 젊은 날의 비겁한 선택 하나가 딸아이의 결혼을 뒤흔들며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시장 약재상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 떠났다고, 아니 제가 버리고 도망쳤다고 믿었던 사람이 제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너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누군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 과거가 어떻게 딸의 미래를 짓밟았는지 고백하겠습니다. 2. 반듯한 가면 뒤에 얼룩. 저는 평생을 교직에서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집스럽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반듯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얼룩이 있었죠. 딸아이조차 전혀 모르게 저는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채 40년을 살았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시절 엄마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이는 한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죠. 그때부터 저는 딸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가정,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필사적으로 애썼죠. 하지만 그 아이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저는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아 그 남자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집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죠. 제가 그 어떤 잣대로도 누군가를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만 것도 모른 채 제 고집만 부렸습니다. 3. 편견이라는 벽. 예비 사위는 시장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대 교수였던 제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학벌과 집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딸의 미래를 혼자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성실한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상인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됐죠. 딸은 제 앞에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아빠는 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 태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실망이야. 하지만 저는 제 고집을 전혀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하며 딸을 압박했죠. 내가 내 아빠로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완고한 고집은 딸아이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숨겨왔던 과거가 곧 딸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과거는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4. 진심을 마주하다. 딸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무렵 어느 날 예비 사위가 제가 있는 학교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왜 내가 자네와 밥을 먹어야 하나? 바쁘네. 하지만 그는 한여름 햇볕의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도 90도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짠하게 느껴져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와 함께 차를 마시게 됐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는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는 결혼하면 따로 살림 차릴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외로우실까봐 가능하다면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아이를 왜 나는 그토록 미워하려 했을까? 그는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40년 만의 충격.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장의 약재상을 직접 찾았습니다. 예비 사돈을 뵙고 제 편협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 위해서였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숨이 멎었습니다. 약재상 안쪽에서 허리를 숙여 약재를 정성스럽게 고르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 얼굴은 40년 전 제가 비겁하게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그리고 그녀도 고개를 돌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버린 사람의 아들이 지금 제 딸의 예비 신랑이라니. 이런 잔인한 운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할 천벌인가? 6. 숨겨왔던 죄악. 딸은 제가 왜 그렇게 충격에 빠져 무너져 내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대체 왜 그래? 태수 씨 어머님 아는 사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결국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딸 앞에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첫 번째 약혼녀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 그녀가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당시 젊었던 저는 평생 병든 사람을 책임지며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건 그녀가 부모님께 간신히 받은 수술비까지 제 전처가 몰래 들고 튀어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무슨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 출발을 위한 돈이라고만 편하게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 그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비겁하게 도망친 겁니다. 7. 딸의 절규. 딸은 제 고백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그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선생님을 원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텐데 저는 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40년 전에 저질렀던 비겁함과 이기심이 지금 제 딸의 행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그녀가 아직도 저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아빠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안 돼. 딸은 절망적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정말 실망이야. 왜 나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아빠 잘못으로 내가 왜 평생의 행복을 포기해야 해? 저는 그 말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는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는 거요. 제가 도망친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시간이 지금 딸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8. 따뜻한 손길. 이후 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응급 입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실 앞에는 예비 사돈 부부가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습니다. 애가 병원 밥을 못 먹는다 해서요. 우리 딸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가져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도망치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을 제가 한때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죠. 그녀는 제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비겁하게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인데 지금은 제 딸을 자기 딸처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말입니다. 무릎 꿇은 참회. 저는 이튿날 약재상 문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의 결혼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너무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40년 동안 나는 당신이 가져간 그 돈 때문에 수술도 제때 못 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 돈이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술비였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전처가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죄였고 묻지 않은 게 더 큰 죄였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대가를 지금 딸과 함께 치르고 있었습니다. 10. 또 다른 비극. 그녀는 여전히 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원망은 오히려 너무나 정당했죠. 저라도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비극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오랜만에 전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희재야, 나 자궁암 말기래. 이미 많이 퍼져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안사돈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고 숨겨왔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흐느끼며 제게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돈 내가 몰래 가져간 거 맞아. 그분한테 사과하고 싶어. 죽기 전에 꼭 용서받고 싶어. 제발 좀 도와줘.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안사돈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10일 진실의 고백. 전처는 약속 장소에서 안사돈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수술비 제가 몰래 가져간 게 맞아요. 희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제 욕심이었고 제 이기심이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안사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묵혀왔던 분노와 원망이 그 순간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렸죠. 며칠 뒤 예비 사돈은 딸을 집으로 초대해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죄 없는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미워도 결국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저를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이 허락되었습니다. 12. 평생의 빚. 올해 10월 제 딸은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저는 결혼식 당일 환하게 웃으며 딸을 축복해 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식은 죽음 못 산다. 이 말이 왜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압니다. 한순간의 비겁함이 결국 딸의 인생까지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망치면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저처럼 늦기 전에 꼭 바로잡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